늦가을에 찬 바람이 아파트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어느 날 이정화 할머니는 낡은 부엌 식탁에 앉아 멀리서 며느리 서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등을 바라봤을 것이다.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며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을 텐데 요즘은 달랐다. 민지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무표정이라기엔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질 만큼 차가워졌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냉랭함과 자신을 밀어내고 싶은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 오른 건 단출했다. 차갑게 식은 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소금 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미지근한 국 한 그릇. 예전에는 제철 나물 반찬 두세 가지라도 정성스레 올려주던 민지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정화는 수저를 들며 애써 표정을 숨겼다. 그래 괜찮다. 밥만 있으면 되지. 나는 더 바라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국물을 삼켰지만 혀끝에 남은 싱거움과 가슴속 허전함은 숨길 수 없었다. 고마워 민지야. 정화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린 채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 부엌 가득 차올랐고 그 속에서 며느리의 굳은 어깨가 유난히도 무겁게 보였다. 순간 정화의 마음에 묘한 불안이 스쳤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웃음을 보이던 민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언제부턴가 저 어깨 위에는 웃음 대신 긴장과 분노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화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을 향해 날아왔다. 그냥 놔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당신은 건드리지 마라. 오히려 방해다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정화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지만 민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 소리만이 허공을 가르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보던 정화는 문득 민지의 머리에 섞인 흰머리를 보았다. 아직 40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이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내 탓이겠지. 나를 돌보느라 저렇게 늙어버린 거겠지.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아들 장현우가 퇴근에 들어왔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현우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어머니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현우야, 회사 일은 어때? 정화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그냥 그래요. 그 짧은 대답 이후 다시 휴대폰 불빛만 거실을 환하게 비췄다. 정화는 서운했지만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예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저녁상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 다른 세상에 갇힌 사람들 같았다. 식사를 마친 현우는 고기를 씹으며 멀뚱히 말했다. 민지야,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다. 조금만 더 참아줘. 그 말은 위로라기보단 부탁이자 책임 전가였다. 정화의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의 짐처럼 나를 보고 있구나. 민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을 뿐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정화는 그 표정을 보며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짐만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가자 정화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민지가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진 채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에는 지친 그림자와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굳은 기색이 어려 있었다. 민지야, 아직 안 자니? 정화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민지는 흠칫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님, 깜짝 놀랐네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화의 가슴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 표정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에 돌아와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민지의 차가워진 시선, 줄어든 대화, 초라해진 밥상, 그리고 방금 본 그 결심한 듯한 얼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민지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아니, 설마 나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스치자 정화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은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투명해지고 이제는 위험해지고 있다는 공포가 밤새 정화를 옥죄었다. 서민지는 부엌 창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 쓸쓸히 떨어지는 은행잎이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에 박혔다. 결혼 전에는 자신도 저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안의 갇혀 하루의 대부분을 시어머니 돌보는 일로만 채워진다. 시어머니 이정화는 치매 증상이 심해진 이후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민지야, 밥 언제 주니? 어머님, 방금 드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직 못 먹었는데. 이 대화가 하루에도 10번, 20번 반복된다. 민지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젠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오는 걸 감출 수가 없다. 대답할 힘조차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나만 이 짐을 떠안아야 하나라는 원망이 올라온다. 치매의 가장 큰 고통은 밤에 찾아왔다. 정화는 종종 한밤중에 집안을 배회하곤 했다. 방문을 열고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라며 이미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를 찾는 날이 많았다. 민지는 매번 달래야 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여기 집이에요. 이제 주무세요. 하지만 달래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정화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고 나가려 하고 민지가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순간마다 민지의 눈물은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민지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잠들 수 있는 날이 드물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45세, 그러나 50대 후반처럼 보이는 얼굴. 깊어진 주름과 듬성듬성 자리 잡은 흰머리, 지쳐버린 눈빛. 내 인생이 뭐가 되었나? 민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남편 장현우는 여전히 회사 일만 핑계로 바빴다. 여보, 나 승진 준비해야 하잖아. 어머니는 당신이 잘 부탁해. 그 말은 사실상 돌봄을 떠넘기는 말이었다. 현우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민지야, 어머니 수발하느라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로 하루를 끝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주문에 불과했다. 민지는 외부와의 관계도 거의 끊겼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가지 못했다. 미안해, 어머님 때문에 나 못 나가. 몇 번 그렇게 거절하다 보니 이제는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민지는 집 안에서 홀로 외롭게 갇힌 삶을 살아갔다. 고립감은 돌봄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시댁 가족에게는 원망처럼 들릴까 두려웠고 친정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치기 싫었다. 결국 그녀의 말 상대는 시어머니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처음 몇 년간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
민지는 결혼 직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 했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했다. 당뇨병 식단을 공부에 맞춰드리고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땐 부축하며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아. 이게 가족의 도리니까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상상을 초월했다. 돌봄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곡절로 늘어났고 인내심은 반비례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서글픈 건 정화가 가끔씩 민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 때였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동안 정성껏 모셔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지워진 듯한 순간. 민지는 그때마다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을 느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화장도 하지 못한 얼굴, 해진 앞치마, 부은 눈두덩이. 나는 누구지? 나는 언제부터 단지 시어머니 돌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결혼 전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밤이 되면 민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점점 깊어지는 절망감이 마음속을 채워갔다. 때로는 자신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가 사라진다면 모든 고통이 멈출 거라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점점 더 자주 떠올랐다. 민지는 자신이 점점 변해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웃으며 넘겼을 텐데 요즘은 사소한 행동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시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며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정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사과했지만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로 남았다. 이제 민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친절한 며느리, 성실한 아내라는 이름 뒤에는 지친 한 인간이 숨쉬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위로해주지도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고 이웃들은 속사정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그 고립 속에서 차갑게 굳어갔다. 창밖에 다시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민지는 자신도 저 낙엽처럼 언젠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 같았다. 그만큼 지쳐 있었고 그만큼 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험한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 싹튼 위험한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상이었다. 만약 어머님이 없다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피곤과 절망이 쌓일수록 그 상상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었다. 하루는 시장에 갔을 때였다. 민지는 일부러 정화를 배추가게 앞에 세워두고 말했다. 어머님, 여기 잠깐 계세요. 저 생선 좀 보고 올게요. 정화는 며느리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발걸음을 늦췄다. 혹시 시어머니가 길을 잃는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혹시 진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결국 민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정화는 여전히 배추 앞에 앉아 있었다. 다행히도 이웃 아주머니가 함께 있어 무사했다. 그 순간 민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은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며칠 뒤 이번엔 공원이었다. 민지는 정화를 벤치에 앉히며 말했다. 어머님, 잠깐 여기서 쉬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2시간이 지나도 정화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공원 바람은 쌀쌀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정화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지만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우연히 퇴근하던 아들 현우가 어머니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밤 현우가 아내를 추궁했을 때 민지는 뻔한 변명만 내놓았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내의 태도가 분명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흐린 오후 민지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 강가에 산책 가실래요? 정화는 순간 의아했지만 모처럼의 외출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다리로 향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회색빛 강물은 불안하게 출렁였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 쉬어요. 민지는 정화를 난간 가까이에 세웠다. 정화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물살이 새내 참 깊어 보인다. 민지는 손끝이 떨렸다. 지금이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실수인 척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정화가 갑자기 며느리를 돌아봤다. 흐릿하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져 있었다. 민지야, 너 힘들지?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지?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늘 자신을 타박하고 불평만 하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목소리. 어머님. 민지의 입술이 떨렸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화는 멀리 강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도 못 만나고 잠도 못 자고 젊음 다 바쳐가며 나만 돌봤지.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10년 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 그 위로가 지금 눈앞에서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겪은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아. 내 청춘은 이미 사라졌어. 민지는 무심코 시어머니의 등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 이 순간 밀어버리면 손이 떨리며 난간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민지야. 아들 현우였다. 퇴근길에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아 걱정돼 강가로 달려온 것이었다. 민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현우가 달려와 정화를 부축하자 정화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야, 민지가 고생 많이 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현우는 당황스러웠다.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표정이었다. 죄책감과 혼란, 두려움이 한꺼번에 얽힌 얼굴.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현우가 다그치자 민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 너무 힘들었어. 10년 동안 나 혼자였어. 당신은 늘 회사만 핑계로 도망쳤잖아. 정화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짐이었지.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정화가 난간 쪽으로 한 발 다가서자 민지는 급히 붙잡았다. 안 돼요,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간 세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터졌다. 다리 위의 바람은 거칠게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거센 감정의 폭풍이 세 사람을 흔들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현우는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느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공원에서 어머니를 두고 간 일, 시장에서 홀로 방치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춰지면서 그는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현우는 결국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린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다음 날 사회복지사 김지원이 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댁을 방문하게 된 사회복지사 김지원입니다. 정화는 낯선 손님을 보며 어리둥절했지만 차분한 태도로 인사를 받았다. 지원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어르신 방은 어수선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찬밥과 김치만 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녀는 더욱 확신했다. 어르신을 위한 식사가 따로 준비되지 않고 있군요. 민지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저 매일 정성껏 챙겨드려요. 그러나 정화의 대답은 달랐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요즘은 밥도 잘 못 줘.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사회복지사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건 방치와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다. 한 사람은 정화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며느님이 때린 적은 없으세요?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다. 때리진 않았어. 근데 밥을 잘 안 줘. 가끔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민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마음을 시어머니가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 경찰이 그녀에게 물었다. 사실입니까? 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부러 밥을 대충 차려드린 적 있어요. 공원이나 시장에 혼자 두고 온 것도 맞아요. 그 고백이 나오자 거실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정화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다. 민지는 경찰서로 연행됐다. 혐의는 노인 방치 및 살인 미수. 초범이고 자백을 했으며 정화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법 앞에 죄인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홀로 집에 남아 깊은 회한에 잠겼다. 내가 조금만 일찍 눈치챘더라면 내가 어머니를, 아내를 이 지경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을 텐데. 그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거야. 정화는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치매 전문 요양원은 밝고 청결했으며 직원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정화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안정된 환경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기 괜찮네. 이제는 내가 덜 힘들겠구나. 그녀의 미소는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민지는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봉사자 서민지입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다.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며 식사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차갑게 변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노인들의 고맙다는 말은 민지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다. 어머님께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죄책감은 깊었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겨났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지와 정화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민지는 주말마다 요양원에 찾아가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저예요. 민지예요. 정화는 때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은 또렷하게 말했다. 민지야, 고맙다. 이제 괜찮아. 그 순간 민지는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준 듯한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현우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만 핑계로 도망치지 않았다. 매주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내의 사회봉사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다. 민지야,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짐을 나눠 가지자.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민지는 남편의 말에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함께 한다면. 봄이 찾아왔을 때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나눴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정화는 손주들처럼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이란 게 참 묘하다.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결국은 서로를 붙잡는 존재구나. 민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머님,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잘하고 싶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날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다시는 무너져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결국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한다. 돌봄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정화, 민지, 현우.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절망했지만 끝내 서로를 붙잡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